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얼마 전에 봤던 2025년 지방직 9급 시험 행정법 총론 기출 해설을 할 텐데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제 지방직 시험은요, 이제 국가직 시험에 비해서는, 4월 달에 있었던 국가직 시험에 비해서는 좀 난이도가 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나만 이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많이 어려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시험을 뭐 준비를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번 해설을 통해서 조금 이제 감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이제 필수 과목인지라 좀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공부 방향성을 어떤 식으로 잡아가야 되는지도 좀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법 총론 1번 문제를 보시면요. 그래서 법률 유보 원칙 해서 각각의 이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집행정지, 집행정지입니다. 죄송해요. 집행정지. 그래서 집행정지와 관련해서 이제 소송법적인 쟁점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결정 또는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즉시 항고에 대한 조문이 이제 이렇게 행정소송법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결정의 형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즉시 항고, 재항고를 할 수가 있어요. 즉시 항고 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요. 그래서 이 소송법이나 심판법이 나오면은 그 조문을 조금 확인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2번 보시면요.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혹은 절차 속행 등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신청 방법으로서만 가능할 뿐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의 방법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 가처분과 관련해서도 민사소송법의 이런 가처분 규정, 민사집행법 또는 이제 민사소송법상 가처분 규정이 행정소송법에 유추될 수 있느냐 이것과 관련해서 이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거잖아요. 처분의 효력을 다툰 치호소송 결속 중에 어울리는 임시구제제도는 뭐냐? 그것은 집행정지예요. 그래서 가처분은 허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사실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유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은 이건 허용될 수 없고, 그래서 이거 항고소송을 다투요. 처분을 다투요. 처분을. 그렇죠? 공권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에 어울리는 것은 집행정지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지문이고 집행정지가 가능하고 가처분은 안 되는 거예요. 항고소송의 가처분이 유추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당사소송에는 유추될 수 있어요. 당사소송에는 준용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고 당사소송은 민사소송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가처분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3번 보시면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 그래서 임시처분도 이제 가처분이죠. 그래서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인데 이것은 이제 집행정지로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소송법하고의 차이점이에요. 행정심판법에는 이렇게 임시처분이라는 제도 자체가 있어요. 근데 행정소송법에는 이런 제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과의 차이점을 알고 있느냐, 소송법과 심판법의 차이를 알고 있느냐,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임시처분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심판법에서 가능하다, 행정심판을 제기했을 땐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집행정지로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임시처분이라는 것은 이제 강력한 가처분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렇게 집행정지로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임시처분의 보충성이라고 하죠. 임시처분은 보충적 수단이지만 이렇게 행정심판법에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은 왜 행정소송법은 가처분이 안 되고 행정심판법은 가처분이 되느냐? 그 차이가 뭐예요? 권력분립에서 차이가 있는 거, 권력분립에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권력분립이라는 것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하잖아요. 심판 자체를. 그리고 이 행정소송은 심판은 법원이 하죠. 그래서 법원이 처분을 해라 이렇게 명령할 수는 없잖아요. 법원이 이게 행정청한테 처분을 해라, 어떤 처분을 해라 이렇게 명령할 수 없잖아요. 권력분립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은 다른 법상에 이런 가처분이 유치될 수 없느냐? 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안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위원회다. 위원회는 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된다. 권력분립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행정부, 여기도 행정부니까. 그다음에 4번 보시면요. 집행정지 결정 후에 본안소송이 취하돼서 소송이 계속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집행정지가 지금 소송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소송이 어떻게 됐어요? 취하가 됐어요. 취하가. 그러면 집행정지만 덩그러니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한다. 당연히. 실효되는 거야. 실효. 그래서 별도의 치료제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본안송이 취하되면요, 집행정지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실익이 없다 그러죠. 실익이. 이익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집행정지라는 제도 자체에 그런 필요성, 존재 이유가 본안소송이 오랫동안 계속돼가지고 본안 판결이 나온다고 해서 이것이 실익이 있느냐, 그죠? 본안 승소 판결이 무의미해지는 것을 오래 지속되잖아. 본안소송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제 승소 판결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승소 판결이 무의미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집행정지라는 제도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안 소송이 없어요, 아예. 그러면은 이거는 집행정지에 이익이 없는 거죠. 집행정지라는 제도의 존재의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안 소송이 무의미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집행정지가 있기 때문에 본안 소송이 없다. 그러면 집행정지도 혼자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실효가 된다. 그래서 별도의 취소치가 필요 없어요. 이렇게 뭐 법원이 뭐 이거를 취소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소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이유 제시. 그래서 이것도 이제 행정절차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에는 쟁송, 그리고 또 여기는 절차 이렇게 나오고 있죠. 행정절차라는 것은 이건 처분 전 절차를 얘기하는 거고요. 앞에 문제는 이제 처분 후에 권리구제 절차를 얘기하는 거겠죠. 처분의 이유 제시. 1번 보시면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그러니까 이게 뭐 인허가 처분을 해준다는 거예요. 인허가 신청을 했는데 인허가 처분을 해준다는 거죠.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처분 후에 그죠? 인허가 처분을 했다는 거죠. 해줬다는 거죠. 그럼 당사가 요청한다. 뭘 요청해? 이유 제시. 인허가 신청을 하고 인허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나 왜 인허가 해줬냐? 이유 제시를 요청하는 거예요. 행정처는 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맞는 거죠? 실익이 없는 거잖아. 이게 무슨 막 방어권에 보장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지금 자기가 원하는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해주는 입장에서 이유 제시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분 후에 당사가 요청하면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이것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조문 자체에서도 처분 후에 이유 제시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제외시켜 놓고 있어요. 그래서 23조 조문을 잘 봐두세요. 2번하고 3번은 이거는 처분 후에 이유 제시를 요청하면은 이유 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2번 보시면은 단순 반복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다. 그러면은 처분 후에 당사가 요청하더라도 행정처는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경우에는 처분 후에 요청하면은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조문을 꼼꼼히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다 이제 이유 제시가 생략되는 경우이지만 예외적으로 처분 후에 요청하면은 이 두 가지 단순 반복 경미한 처분, 긴급히 처분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때는 이유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처분 후에 당사가 이유 제시 요청한다. 그러면 행정청이 이유 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문이니까 조문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들 기출문제 풀면서 또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해요. 그다음에 4번. 이거는 판례니까 좀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유 제시를 하는 이유가 뭐냐? 방어권 보장이다. 이유를 모를 수가 있으니까. 이유를 알아야지 그걸 가지고 이제 쟁송으로 다투든지 할 거 아니에요. 방어권 보장이라는 게 권리구제 수단을 강구해 주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에 불복해서 행정구제 절차, 쟁송으로 나아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도 되는 경우다. 그래서 이게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상당한 이유 제시를 족하다. 그게 우리 판례예요. 판례다.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주 이제 명명백백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불복해서 구제 절차로 나아갈 수 있대요. 그죠? 이 구제 절차로 나아가기까지도 한대.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방어권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유 제시의 정도가 완화된다는 우리 판례죠. 이유 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유 제시의 정도가 완화된다는 판례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선결 문제. 이제 1번 보시면 위법한 대집행이 완료되면 개고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할 소액은 없다. 그렇죠. 지금 이제 대집행이 완료됐잖아요. 그러면은 대집행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개통실비. 그런 처분에 대해서 다툴 소액은 없어요.
그죠? 그렇게 이거를 다퉈봤자 지금 다 끝났잖아. 철거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 개고 처분을 다툰다 한들 승소 판결 나온다 한들 그거를 갖다가 법원이 다시 세워줘요? 다시 세워주지는 않죠. 수익은 없어요. 그죠? 이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수익이 없다. 그렇지만 이걸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니죠. 이거 국가배상이잖아요. 국가배상 손해배상은요. 처분이 위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위법한 처분이 취소돼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손해가 입증이 되면 되는 것이지 이 처분, 공권력이 반드시 취소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2번 보시면은 처분의 하자가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 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해서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취소 사유잖아요. 그럼 취소되기 전은 유효하잖아. 유효하죠. 취소되지 않았다 그랬죠? 유효하다. 유효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건 어떻게 취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취소가 돼야 된다. 그죠? 취소되지 않으면은 계속 유효한 거죠. 그러면 그로 인한 이득, 이것이 원인 없는 이득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조세부가 처분 많이 했었잖아요. 조세, 부가, 처분. 이 공권력이죠. 처분이죠. 그래서 이 조세부가 처분을 받은 갑이, 그죠? 이 조세부가 처분이 취소 사유가 있는데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여기 돈을 낸 상태예요.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 부당이득이다. 니네들이 갖고 있는 이 돈, 내가 준 돈은 이것은 부당이득이다. 이게 부당이득이라는 게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거잖아요. 법률상 원인이 있잖아. 지금 돈이 여기 간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조세부가 처분 유효하잖아요. 유효하기 때문에 취소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유효한 거예요. 취소되기 전에는. 유효하기 때문에 얘가 낸 돈은요. 법률상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자체가 부당이득이 되지 않아요. 부당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그죠? 반환 청구를 못 한다. 그래서 여기 부당이득 반환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성결 문제에서 봤던 부분이 있죠.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이게 네 글자로 부당이득이잖아.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얘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 이거 반환해라. 그죠? 부당이득이 되려면은 이 원인된 행위, 그죠? 이득이 간 원인 자체가 무효여야 돼.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처분의 효력 유무가 성결 문제잖아요. 그래서 무효여야 돼요. 무효. 근데 취소되기 전에 유효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득이 이게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이 없는 이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이 있는 거지.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세부가 처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환급 청구 소송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3번 과세 대상과 납세 의무자 확정이 잘못돼서 당연 무효한 과세에 대하여는 체납이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 그렇죠. 지금 무효잖아요. 무효인 과세, 무효인 조세부가 처분, 그렇죠? 무효인 조세부가 처분 안 냈다. 안 내면 얘 체납범 되는 거야. 체납범은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체납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체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체납범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형사 처벌과 관련해서도 요것이 무효라면 얘가 이제 이걸 내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체납이라는 것이 기간이 지난 거잖아요. 어찌됐든 세금을 안 낸 거예요. 세금을 안 냈다 하더라도 얘가 형사처벌 받을 이유는 전혀 없겠죠. 그 다음에 4번 연령 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 합격해서 교부받은 운전면허, 그쵸? 그래서 이제 지금 피고인이 나오잖아요. 피고인은 이제 형사소송에서 나오는 당사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피고인이 지금 범죄를 저질렀다 해가지고 기소가 되면은 이제 여기 이제 재판정에 쓰는 거죠. 연령 미달이에요. 그래서 운전면허를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소송의 외인이죠. 더 밖에 있는 사람. 소외인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자기 형의 이름으로 이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교부받은 운전면허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뭐예요? 그죠? 운전면허가 이게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운전면허가 이제 하자가 있다는 게 나중에 발각이 된 거죠. 발각이 됐다. 그래서 이거가 이제 운전면허 자체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다. 그래서 무면허 운전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해서 기소를 했는데 이거는 무면허에 해당하지 무면허 운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무효가 아니니까.
무면허 운전죄는 이 면허 자체가 무효여야 돼요. 근데 면허 자체가 운전면허 이거 허가잖아요. 처분이잖아요. 행정행위잖아요. 이거가 하자는 있지만 무효인 하자가 아니라 취소사유인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가 중대명백하진 않다. 왜냐하면 자기가 시험에 합격했잖아요. 자기 실력으로 합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명백한 하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취소사유인 하자다. 취소사유. 그래서 무면허 운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면 이것이 취소돼야지 무효가 되죠. 취소되고 기소를 했으면 무면허 운전죄에 해당하겠지만 이게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무면허 운전죄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유면허다. 그래서 무면허 운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판례죠. 그래서 공정력과 성결 문제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4번. 이제 법치행정과 관련해서 1번. 자치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 그래서 위임이라는 것은 조례에도 위임이 가능한 거예요. 법률에서 조례로 이제 위임이 가능하다. 법률의 위임은 법규 변경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이제 조례라는 것은 자치법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할 필요는 없어요. 그 지역 상황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정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 지역 주민들이 뽑은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그 지방의회 의원이 만든 거기 때문에 자치조례 같은 경우는 포괄위임이 가능해요. 자치조례에 대해서는 포괄위임이 가능하다. 그래서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될 필요가 없고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이제 맞죠? 그래서 원칙은 이제 법률이 법규명령에다가 위임할 때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하는 거죠. 포괄위임 금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런 자치법 자치규약 같은 경우에는 포괄위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치조례라든지 어떤 정관이라든지 거기에다가 위임을 할 때는 이제 포괄위임이 가능하다. 원래는 구체적으로 법률을 정해서 구체적으로 위임을 해야 되죠. 근데 포괄위임이 가능한 경우죠. 예외적인 거죠. 그다음에 2번 보시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그리고 동법 시행령상 개인 택시 운송 사업자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는 그의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 처분이 2개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운송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처분이 2개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취소가 돼야지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것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취소된 때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취소가 돼야지 운송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개인 택시 운송 사업자 갑이 운전면허 취소 사유인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지금 이 사람이 처분을 받은 게 아니죠. 그죠? 사망했잖아. 사망한 사람인데 어떻게 운전면허 취소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망한 사람한테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유가 있다는 거죠. 사유가 있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없더라도 관할 간청은 갑에 대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취소된 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운송사업면 택시 면허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면허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사망했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할 수 없죠. 취소할 수 없으니까 이건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럼 틀린 거예요. 그렇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없더라도 틀렸어요. 이게 취소된 때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와 관련해가지고 이게 상속이 된다라는 판례예요. 상속이 된다. 이게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돼서 상속이 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없어질 수가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인이 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판례죠. 그래서 이것도 법률 유보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조금 강조를 드린 판례였죠. 그다음에 3번.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행위. 그죠? 고도의 정치성, 통치행위죠. 국가행위에 대해서 이른바 통치행위라 해서 법원 스스로 사후심사권 행사를 억제해서 그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으나, 그죠? 이렇게 조금씩 이제 문장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오던 문구 말고 그 바로 전 문장, 그 바로 후 문장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과도한 사후심사 자세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 이념을 구현해야 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키 신중히 해야 된다. 그렇죠?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매번 보는 기출 지문이 아니라 그 판례, 그 지문이 있는 그 판례의 전 문장, 후 문장이 나온다. 이런 말씀 드린 거는 판례를 꼼꼼히 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죠. 그죠? 판례를 그냥 그 기출 지문이 있구나, 없구나, 그것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판례를 앞뒷 문장을 읽어보면서, 이런 취지에서 이런 판시를 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게 되면 조금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알 수가 있겠죠. 알아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좀 공부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내공이 많이 쌓이실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냥 뭐 구구단 외우듯이 뭐 이렇게 달달달 판례를 암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 문제가 좀 잘 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조금 이해를 위해서 공부를 조금 해두시는 거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굳이 이 판례를 10번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당연하다는 거는 그 판례를 어느 정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야지 그게 당연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판례를 볼 때 이게 그냥 판례가 있구나라는 거에 그치지 말고 한번 조금 생각을 하면서 내가 배운 것과 매칭시키면서 이해하면서 좀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이제 공부 방향성을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신중해야 된다.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사후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잖아요. 통칭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러면 사후심사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건데 그거를 사후심사를 하지 않는다. 그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냐.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극히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어떤 피해자들이 많아지지 않도록, 그죠? 국민에게 많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기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법치주의 이것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이 사후심사가 자제되어야 되는 통치 행위인지 아닌지를 이제 법원은 신중하게 판단을 해줘야 된다. 그런 취지죠. 그다음에 4번 보시면은 법률의 시행령, 그죠? 법률의 하위법이죠. 시행령 대통령령이에요. 모법인 법률에 의해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 규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하위법, 시행령, 대통령, 총령, 부령은 헌법 75조, 95조에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위임명령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이제 해야 되고 위임 자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집행명령 같은 경우는 위임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직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는 위임명령, 아래는 집행명령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시행령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위임을 받아서 만든 위임명령과 위임을 받지 않고 직권으로 만든 집행명령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위임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 그렇죠. 위임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여기에서 개인의 권리 의무 이런 사항들은 뭐예요? 법규적인 사항이잖아요. 법규적인 사항들. 그러니까 법규적인 사항들은 위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임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직권으로 막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의 가장 큰 차이는 위임이 있냐 없냐, 형식적으로 위임이 있냐 없냐 그것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있느냐, 그거가 가장 큰 또 실익이잖아요. 그래서 상위법에 없는 새로운 법규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위임명령이지 집행명령으로는 정할 수가 없어요. 집행명령은 그냥 상위법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세칙을 정할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바꾸거나 보충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정하는 것은 위임을 받아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5번 보시면요. 이것도 이제 소송법적 논점, 재판 관할인데 1번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추소송은 어디에다 제기해야 되냐 해서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되냐 그 얘기죠. 원칙적으로 우리가 추호송을 제기할 때는 처분청, 행정청 소재지죠. 피고 행정청 소재지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건데 이런 경우 이제 행정소송법 조문도 이제 받으셔야 돼요. 9조에 있죠. 그래서 토지와 관련된 처분이에요. 토지와 관련된 처분은 그 토지 소재지, 그 부동산 소재, 부동산은 건물하고 토지 다 포함되는 거고 그 부동산 소재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분이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처분이다. 그런 경우에는 그 부동산 소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이런 것들도 이제 임의관할 중에서 의미가 있는 그런
조문이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수소법원, 소를 제기받은 법원은 재판관할 건 유무, 수소법원은 재판관할 건 유무는 법원의 직권주의 사항이다. 그쵸? 우리가 관할이라는 것도 소송요건이거든요. 소송요건은 직권주의 사항이에요. 그래서 소송 당사자에게도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인정된다. 직권주의 사항이고 이거는 직권이라는 것은 법원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법원한테 결정권이 있다는 거죠. 당사자가 그러면 권리가 있느냐? 당사자한테 권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소송요건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조사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권리 자체가 이런 구체적인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신청을 못하냐? 신청은 할 수 있는데 그 신청의 구속력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신청한다고 해서 이거 관할 위반이다 이송해달라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송해줘야 되냐? 법원이 반드시 이송을 해줘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장 자체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이송신청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 권리로서 보장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걸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막 다투고 막 항고 재항고하고 막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이송 신청을 했다. 만약에 그러면 그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법원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여기 관할 위반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 그렇게 희망의 의사 표시를 표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송 신청이라는 것은 이제 희망을 하는 거지. 나 저기 법원 말고 여기 법원에서 재판 받고 싶어요. 이렇게 희망의 의사 표시를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지. 이 의미 자체가 이송신청이라는 의미 자체가 희망의 의사 표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법원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걸 표시하는 것 뿐이지 법원이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 될 구속력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이 관할이 있는지 없는지는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이 법원의 관할이에요. 법원이. 그죠?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송신청권이 이제 구체적 권리로서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구속력 있게 인정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소송요건이 어떤 것인지만 조금 떠올려도 조금 그래도 좀 찍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는 보이거든요. 그쵸? 우리가 뭐 원고 적격이 있다 주장해. 그러면은 법원이 반드시 원고 적격 있네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 처분성이 있어요. 없어요. 주장하면은 반드시 처분성이 있네 없네 반드시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90일이 안 넘었어요. 그러면 90일이 안 넘었네 이렇게 판단해야 돼요? 아니죠. 이런 것들은 다 제소기간, 원고 적격, 그리고 대상 적격 그런 것들은 다 소송요건이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직권으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할 같은 경우도 이 소송요건이기 때문에 직권조사 사항이에요. 그래서 나 여기 법원이 가까우니까 여기서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한다 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 법원에게 그런 의무는 없다. 다음에 3번 원고가 고의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될 사건을 민사소송 잘못 제기했다. 그렇죠? 그러면 행정소송으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민사소송 잘못 제기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런 조치를 취하죠.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이제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법원에 행정사건재판부, 민사사건재판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수법원이 행정사건 관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행정재판부에서 행정사건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관할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다. 이 수도법원 자체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법원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그 법원에서 심리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민사사건은 예를 들어서 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재판부를 연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행정사건이에요. 그런 경우는 행정법원으로 이송을 해줘야 되겠죠. 행정법원이 따로 있으니까. 그죠? 우리 서울 같은 경우 따로 있잖아요. 서울행정법원이. 그럴 때는 이송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이제 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행정법원이 없는 곳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수도법원이 거의 지방법원 자체가 이제 행정사건을 맡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법원에서 행정사건으로 심리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처분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처분에 대한 추송을 병합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0조와 관련해서 이제 관련 청구소송의 이송병합과 관련돼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방향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행정 사건 중심주의, 행정소송 법정주의, 행정소송 중심주의 해가지고 우리가 10조 공부하면서 봤었죠. 그래서 이런 관련되는 소송. 관련되는 소송. 이게 민사소송이 많죠. 민사소송.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있고 원상회복 청구소송도 있고 이런 경우가 처분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처분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이 있는 행정법원. 행정법원으로 이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합할 때도 행정법원에 병합하는 거예요. 행정소송에 병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행정소송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병합하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이 행정 취소소송을 갖다가 여기다가 병합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없다. 손해배상 소송이 치소송, 이 계속된 법원에다가 치소송을 병합할 수는 없다. 이제 맞는 거죠. 맞는 거다. 그래서 행정사건 중심이다. 행정사건 자체가 이제 합의부 관할이에요. 원칙이. 그래서 재판부 구성 자체가 이제 법관들이 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큰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사건에다가 병합시키는 거예요. 행정사건에다가. 그렇게 이제 뭐지. 일반 민사 같은 경우는 단독 판사예요. 대부분이. 그다음에 6번 보시면 거부처분 치소송에 대한 설명. 1번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는 거부처분 치소송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면서 아래쪽에 신청권과 관련된 판례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번 보시면 도시계획 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그죠? 지금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도시계획이라고 돼 있잖아요. 구속적 행정계획이라, 구속적 행정계획. 그러니까 이런 구속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관계자들한테 구속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구속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도 이걸 못 다투냐? 다툴 수 있다는 거죠.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은 이렇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권자, 그리고 결정권자에게 도시시설계획, 그죠? 도시관리계획이죠.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례상 신청권이 있다.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안 신청권 해서 암기했잖아요. 그죠? 입국 문산 하면서. 그래서 예외적으로 신청권을 인정을 했죠. 신청권. 이렇게 조리상 신청권이 사실상 이거는 계획보장청구권이죠. 계획 변경, 계획보장청구권. 그래서 행정계획과 관련해서 계획보장청구권, 계획변경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4가지 입국 문산 중에 입이었죠. 입. 신청권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 권리가 끝까지 다 보호돼서 이 사람이 승소 판결 받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거부처분 치소송이죠. 지금 이게 치소송 같은 경우는 소송 요건을 따져봐야 돼요. 이게 대상 적격이 인정이 되느냐. 거부 행위가, 행정청의 거부 행위가 처분성이 인정되려면, 즉 대상 적격이 인정되려면 신청권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신청권이 없다. 그러면 대상 적격 흠결, 소송 요건 흠결, 각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안에서 이 거부 처분이 위법한지 적법한지를 따지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기느냐, 지느냐,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이렇게 처음에 이제 소송 요건부터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리상 신청권의 문제부터 이제 봐야 되죠. 그래서 계획변경 청구권을 이 소송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리상 신청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리상 신청권이 지금 이거 인정되는 거고,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면은 거부행위 처분성 인정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처분성 인정되면 이제 뭐 대상 적격이 인정되는 거고, 그리고 그 외에 소송 요건이 다 갖춰지면은 본안으로 가서 이 거부 처분, 거부했으니까 지금 따지는 거잖아요. 거부 처분의 위험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2번 보시면요. 주민등록번호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됐다. 그런 경우에는 이 피해자에게 조리상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권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 이게 다 조리상 얘기하고 있잖아요. 조리상. 이게 해석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신청권이 있다, 없다. 신청권이 있다, 이 사람한테 있다. 일반인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한테 신청권이 있다. 이런 명문의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해석상 인정될 수가 있느냐, 해석상. 그래서 지금 여기서 피해자와 관련해서 주민번호 변경 신청권을 인정을 했죠. 이거는 이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된 경우예요. 불법 유출된 경우.
그리고 요 판례가 나오고 나서 이제 명문의 규정이 생긴 거죠. 그다음에 3번 보시면은 신청권. 그래서 거부행위 처분성 인정 요건 중에 신청권. 이 신청권은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한다. 이런 것까지 의미하진 않아요. 신청권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신청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냐?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신청을 했을 때 뭘 해줘야 된다는 거냐? 그러면 응답을 해줘야 된다는 거다. 응답. 그런데 그 응답이라는 것이 거부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인허가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신청권이라는 것은 응답 신청권을 얘기하는 거, 응답 신청권. 인용 신청권이 아니에요. 인용 신청권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소송 요건 하고 있거든요. 소송 요건. 소송 요건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그렇게 좀 형식적인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응답 신청권 형식, 응답 신청권. 신청을 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신청한다 그래서 다 받아줘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됐고, 그다음에 이제 4번.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사항 신청에 대한 행정기관의 절차적인 접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접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접수된 내용을 다 받아줘야 돼요? 그건 아니죠. 이게 절차적인 거잖아요. 절차적인 거. 그렇죠? 특별한 형식 요건이 이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형식 요건이 다 갖춰졌다. 그러면 그걸 접수를 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 의무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신청한 거 다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절차적인 접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바로 민원인에게 그 민원에서 요구하는 행정기관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신청권까지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죠? 이제 맞는 거다. 그렇죠? 인허가 신청을 접수를 했어요. 그럼 인허가 처분을 반드시 해줘야 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접수 의무를 규정한 이런 법은요, 형식적인 요건을 대부분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요건이 갖춰지면은 접수를 하는 거고, 접수를 한다고 해서 당연히 이 사람이 원하는 인허가가 다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실체적인 요건을 다시 심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심사를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속행위, 재량행위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재량의 일탈 남용, 그걸 막기 위해서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고인가 사익의 이익 경량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이 실체적인 거예요. 이익 경량을 제대로 하고 법조문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해석을 하고 입법 취지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심사를 거쳐서 이런 걸 실체적인 심사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심사를 거쳐서 인허가를 해줄지 안 해줄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7번 법령 보충 규칙이죠. 1번 보시면은 헌법 40조 그리고 75조, 95조의 의미를 살펴보면 의회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한 사항에 관해서는 당의 행정기관이 법 정립의 권한을 갖게 된다. 그죠? 의회한테 국회가 의회잖아요. 의회한테 입법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거는 의회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가 그 모든 법을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법을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맨날 회의에 맨날 회의 열어야 되고 맨날 그러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리고 행정부보다 전문화돼 있다고 보기도 좀 어렵고 그럴 때는 이렇게 75조, 95조처럼 이제 대통령, 총리, 장관한테 위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행정명령들이죠. 그죠? 이렇게 법규명령, 행정규칙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행정기관이 이렇게 위임을 받았어요. 의회로부터 입법부로부터 이렇게 위임을 받았죠? 그러면 이 행정부가 법 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위임이라는 것이 권한이 이전된다는 거거든요. 입법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입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위임이라는 거는 정말 큰 권력이죠. 원래 내가 법을 만들 권한이 없었는데 위임을 받으면은 법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법 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 입법자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임법의 형식은 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자가 고시로 위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입법자가 이렇게 대통령한테 위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시행규칙에다 위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그 해설을 보면은 우리가 많이 아는 문장은 위임법 형식 예시다.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내용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출제 형식을 봐도 이해를 어느 정도 원하는구나. 이해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는 이해시다.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대통령령, 총리령 이런 데 위임을 안 하고 더 그 세부적인 내용을 더 아래 법규적인 그런 형식으로 위임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2번 요게 이제 요거잖아요. 1번하고 같이 이제 맞물리는 거죠. 법령에서 전문적 기술적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이 가나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등으로 정할 수 있다. 그죠? 법령이라는 건 법률하고 명령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주 경미한 사항이다. 불가피하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고시로도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시로. 그렇죠? 이게 고시로도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러한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 그러면 장관이 불형의 형식으로 정할 수도 있고 고시의 형식으로 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고시로도 이렇게 위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내용 자체는 행정규제 기본법의 내용이니까 행정규제 기본법 4조 2항 단서가 이 법령 보충 규칙의 실적법적 근거거든요. 실적법적 근거.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한번 조문을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적 기술적 사항은 이제 조금 더 하위법으로 위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3번 보시면은 구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 이 지침의 형식은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의 형식이잖아요. 이게 무슨 시행규칙 형식은 아니죠. 이 별표 1, 직종별 경력 환산 요표 해설이 정한 민간 근무 경력의 호봉 산정에 관한 부분.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보수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거는 민간 경력 호봉 산정 지침이에요. 민간인으로 일했던 경력을 지금 공무원이 됐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면 어느 정도로 호봉 산정을 쳐줄 것이냐, 어느 정도로 경력을 쳐줘서 호봉을 산정할 것이냐, 그것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이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이게 단계적 위임에 따라 이제 대통령령 이런 것들에 다 이제 위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규칙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고 법령의 내용 및 취지가 저촉된다거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면 지금 여기서 위임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상위법과 결합해서 대외적 효력이 있는 법령 보충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외적 구성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이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지침이라는 것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상위법 위임을 받아가지고 상위법과 결합해서 대외적 효력이 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4번 보시면은 법령 보충 규칙은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므로 처분성을 갖는 경우라도 항고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아니죠? 우리가 처분성을 갖는 걸 많이 봤잖아요. 법규명령 형식인 경우도 처분성을 갖는 경우를 봤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또 조례도 보고 했잖아요. 두밀분급 폐지조례. 그런 것들도 형식은 법규명령 또는 이제 조례 형식이죠. 근데 그 실질이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구체적 규율이다 해가지고 이제 처분성을 갖는다 해서 우리 판례가 항고성이 대상이 된다. 그렇게 본 판례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법령 보충 규칙도 이것도 이제 처분성을 가지면 항고성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법령 보충 규칙이라는 것은 형식이 행정규칙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규칙 형식이 법규명령이라는 거죠. 형식은 행정규칙인데 그 내용은 법규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고시의 형식을 보면 그 행정규칙 형식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시는 이렇게 법규명령 행정규칙으로 이제 해석이 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고시의 형식이라 하더라도 항상 이렇게 입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내용을 봐야 돼. 고시의 법적 성격은요. 그 내용을 보고 결정해야 된다. 그게 우리 판례잖아요. 이 법령 보충 규칙도 이것도 이제 고시 형식인 게 많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내용을 보고선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처분성을 갖는 경우에는 항고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8번.
행정상 손실보상. 그래서 1번 보시면 토지보상법상 토지 소유자가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경우 지금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금을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보상법에서 보상금 다툰다. 그러면 항상 뭐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 생각하면 되잖아요.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피고예요. 피고. 그렇죠? 그래서 피고에 토지수용위원회가 포함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토지수용위원회가 안 된다는 거 안 된다. 그죠?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이제 피고가 누구예요? 당사자여야 돼. 당사자. 지금 토지 소유자가 제기했죠? 그러면은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해야 돼. 사업 시행자. 그렇죠? 토지 수용위원회가 피고에서 제외됐다는 거예요. 제외됐다. 옛날엔 있었는데 이게 제외됐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당사소송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당사소송. 옛날에는 이게 피고가 토지수용위원회에도 포함돼 있어서 이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의 성격 자체가 항고송의 성격도 같이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견해 대립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당사자만 남아 있는 거예요. 당사자 소송이라는 거가 이제 확실해진 거죠. 다음에 2번 보시면요.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자용에서 사인에게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다. 그죠? 이게 특별한 희생이죠. 손실보상, 이 손실보상은 보상해주는 거는 특별한 희생이 생겼으니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재산권을 가져가는 거죠. 그 사람의 그 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가져가서 그에 대응되는 그에 상응되는 보상금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수용이 되는 건 아니잖아. 저 사람의 어떤 특별한 희생, 특별한 희생을 통해서 수용이 되는 거고, 그죠? 수용으로 인해서 그런 특별한 희생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에 상당한 어떤 보상금을 주는 거죠. 그래서 공공 필요에 의한 행정자용, 예를 들어서 어떤 수용이라든지 그런 행정자용에 의해서 사인에게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다. 그래서 그 사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요구된다, 그죠? 모든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어떤 피해다.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희생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면허 고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간척사업이 진행된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어떤 공공사업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되게 이제 막 고시 같은 거 공고는 해놨는데 몇 년 동안 공사는 안 하고 있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공유수면 매립면허 이런 공고나 고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사업이 시행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공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이 시행되고 특별한 희생이 생긴다. 그런 정도가 되려면은 공사가 돼야 돼요. 공사가. 그래서 간척 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고시가 있고 공사가 돼야 돼. 공사가.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재산권 침해의 현실성, 그죠? 재산권 침해가 현실화가 되어야 현실적인 어떤 손해, 침해가 있어야 특별한 희생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우리 취지예요. 우리 판례 취지가. 그래서 재산권 침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 그러면 특별한 희생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건들이 어느 정도 다 이제 관련성이 있는 요건이에요. 뭐 특별한 희생, 재산권 침해의 현실성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관련이 있는 요건이지 완전히 동떨어진 요건들이 있지는 않죠. 어느 정도 이제 관련성이 있는 것들. 그래서 이제 고시만 있다고 특별한 희생이 되는 건 아니고 재산권 침해가 현실화돼야 된다. 그래서 공사가 시행돼야 된다. 그런 판례니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번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민간 기업에게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지금 이거는 민간 사업자죠. 민간 사업자에게 토지 수용권을 인정을 한 거예요. 요것이 요 법률이 위헌이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공 필요가 있어야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공공 필요. 근데 이게 이제 공공 필요에 해당하느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민간 기업도 사업 시행이 주체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헌법을 보면은 헌법에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23조 4항의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조문을 보면은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요건 중에 공공 필요만 있지.
이 수용의 주체를 반드시 국가로 해라 또는 공공단체로 해라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주체에 대해서 한정짓는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기업에게 사업 시행 주체를 인정하는 것, 사업 시행권을 주고 사업 시행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위헌은 아니에요. 위헌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 필요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23조 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 기업도 역시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업 자체의 공공 필요성인 거예요. 공공의 필요성. 그죠? 그러니까 강제 취득의 필요성이 있느냐. 그 사업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공익성이 있고, 이걸 강제 취득까지, 인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냐.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지. 이게 그 사업의 주체가 민간인이면 안 되고, 국가나 공단체여야 된다. 그렇게 한정짓는 규정은 없다는 거예요. 헌법 자체에. 그 다음에 4번 토지보상법상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이주하게 된 지금 공익사업이 시행됐죠? 그러면 보상을 해야 되죠?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주는 거예요. 주거이전비. 세입자 주거이전비. 그러면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되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민사소송이냐 행정소송이냐 이제 그 결정 짓는 거는 이제 청구권의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권은 이것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금원 권리예요. 그래서 이게 정책적인 권리라는 거야. 정책적인 권리. 이것이 당연히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요 공법상의 권리다. 공권이라는 거야. 공권. 사건이 아니라 사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공법상의 권리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적으로 인정된 어떤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인정된 이런 공법인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 소송은 이 공권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즉 당사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런 취지죠. 이제 여기서 당사소송이죠. 당사소송. 법 자체에서 몇 개월분 줘라.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요건을 갖춘 세입자는 3개월분, 4개월분 줘라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법 자체에서 구치적 권리가 바로 발생하는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당사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라는 취지죠. 다음에 9번 보시면은 취소 판결의 기속력. 그래서 기속력은 항상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취소성에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금 여기서 기각 판결이죠. 기각 판결은 기속력이 없어요. 기속력이 없다. 기속력이라는 것은 행정청을 구속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이 행정청을 구속한다는 것은 행정청이 처분을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처분을 잘했다 그러면은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법원이 어떤 언지를 해가지고 간섭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처분을 유지하는 기각하면 돼. 기각 판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속력이라는 것은 행정청을 구속하는 힘이고 행정청을 구속하는 법원의 판결의 힘이고 그 판결은 인용 판결을 의미하는 거야. 인용 판결. 그래서 기속력은 인용 판결에만 인정되는 거예요. 인용 판결에만 인정이 된다. 기판력하고 좀 차이가 있죠. 기판력은 인용 판결이든 기각 판결이든 다 인정이 되는데 기속력은 인용 판결에만 인정이 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기속력의 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제 반복 금지. 그러니까 인용 판결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행정청이 처분을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원고가 소를 제기해서 원고 손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원고가 행정청 잘했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그런 소송을 제기하진 않았겠죠. 행정청이 처분을 잘못했으니까 이것을 취소해달라 이런 식의 소송을 제기했겠죠. 원고의 손을 들었다는 것은 행정청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 잘못된 행위를 반복하지 말아라. 반복 금지. 그죠? 그리고 재처분. 그러니까 처분을 잘못했으니까 다시 처분하라는 거지. 처분을 잘했는데 다시 처분하라고 하면 이상하죠. 그래서 다시 처분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상회복. 그러니까 처분을 잘못했으니까 원상으로 적법한 상태로 원상회복 시키라는 거지. 처분을 잘했는데 다시 원상회복 시켜? 잘못된 상태로?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있는 거예요. 반, 재원. 그래서 반복금지, 재처분, 원상회복. 이게 바로 기속력의 내용이죠. 내용. 그래서 이거는 기각 판결에는 인정되지 않아요. 기각 판결에는 기속력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인용 판결에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처분을 잘못했을 때.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취소 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아니에요. 주문과 이유에 다 인정이 되죠. 이유에는 주문을 뒷받침하는 어떤 위협 사유들이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협 사유에도 기속력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반복금지라는 것은 동일한 과오를 반복하지 마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결의 취지에 맞게 처분을 하라는 거예요. 판결의 취지에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판결의 취지는 이유분에 많이 적혀 있죠. 이유분에. 이것을 취소한다. 이렇게 주문에는 적는 거고, 그죠? A처분을 취소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취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를 들어 비례 원칙에 반한다, 사실오인이 있다, 그런 것들은 이유에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결의 취지는 이유에 적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그 이유 중 판단에 대해서도 당연히 구속력을 인정해야 되겠죠. 그래야 반복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동일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유에 이 이유 부분에 과오가 적혀 있기 때문에 이유 중 판단에도 당연히 인정이 된다. 기속력이. 그다음에 3번 행정청의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 사유가 처분의 절차 위법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절차자가 있어서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그 처분 행정청은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위법 사유를 보완해서 다시 종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이거는 잘한 처분이죠. 지금 거부처분이잖아요. 거부처분은 재처분 의무가 있지. 재처분 의무. 거부처분 취소되면 신청 상태로 가잖아요. 신청 상태로 가기 때문에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30조 2항에 있잖아요. 30조 2항에. 행정소송법 조문 30조 되게 중요하니까 한번 봐보셔야 돼요. 그래서 행정소송법 30조 1항, 2항, 3항 다 기속력에 관한 조문이고 거부처분과 관련해서 30조 2항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재처분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해야 된다. 다시 처분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절차하자가 있다라고 취소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판결의 취지는 뭐예요? 절차하자를 시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정해서 다시 처분했다. 그럼 이것은 제대로 된 처분인 거지. 그죠?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 적법한 처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위협 사유를 보완해서 다시 종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당연히 가능하고 이것은 적법한 재처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다음에 4번 취소 판결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은 우리 판례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틀렸고 중대하고 또 명백하다고 본다. 명백하다고 본다. 그래서 무효인 거예요. 무효.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은 무효다. 이렇게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10번 이제 소의 이익. 그래서 1번 보시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에 의원의 임기가 만료됐다. 그러면은 그 제명 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상이익이 인정이 되느냐.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의결 제명 잘렸죠. 여기서 제명 의결에 대해서 지금 취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취소송. 소송 계속 중에 있어요. 근데 여기 시간적으로 이때가 이제 이 사람이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에요. 임기 만료. 6월 30일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송 계속 중에 6월 30일이 된 거야. 그러면 이 이후부터 이 소송은 소익이 없어지냐? 소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후에도 소익이 있다는 거예요. 소익이. 왜냐면은 이 취소 판결이 나왔을 때 이 사람한테 어떤 득이 되느냐, 어떤 이익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취소가 되면요. 이 제명 의결이 취소가 되면은 요때부터 요때까지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물론 지위는 회복할 수 없죠. 시간을 돌릴 수는 없잖아요. 임기가 만료되는 65세는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위에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이 의원을 1년 더 할 수는 없는 거죠. 정년이 됐으니까. 그런데 돌아갈 자리는 없어도 제명의결 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당연히 뭘 못 받았어? 보수를 못 받았을 거 아니야. 그죠? 월정수당. 그러니까 월정수당 받을 이익은 있다는 거지. 이게 취소송 제기해서 취소 판결이 이제 나오게 되면 이게 취소가 되게 되면, 그죠? 이때부터 이때까지 원래 받아야 됐던 금액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지급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수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월급 받을 이익이 있기 때문에 법인상 이익이 인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의 이익 같은 경우는 우리 판례가 조금 이제 인정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그래서 부수적인 이익 회복도 역시 소이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2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원 관계에서 허가 등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 지금 경원자 소송이죠. 경원자 소송 같은 경우도 우리 판례가 이렇게 원고적 격도 그렇고 소익도 그렇고 대단히 넓게 이제 소송 요건을 인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경원자 관계, 신청이 경합하는 거죠. 갑과 을이 경쟁 관계예요. 경쟁 관계. 그래 경쟁관계라는 것이 뭐냐면은 얘가 인허가 신청 했을 때 행정청은 되게 한쪽에 인허가를 해주면 다른 쪽에는 인허가를 못 해주는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타적 관계라는 거. 배타적 경쟁관계.
이게 경원 관계예요. 경원 관계. 그러니까 신청이 경합하는 거예요. 신청이 경합하는데 얘한테 허가를 해주면 얘한테는 허가를 해줄 수 없어. 그렇죠? 얘한테 허가를 해주면 얘한테는 허가를 해줄 수 없어. 일방에 대한 허가가 타방에 대한 불이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는 이게 경원자 관계다. 경원자 관계에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한테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럼 얘는 당연히 거부지. 그죠? 둘 다 해줄 수, 윈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둘 다 윈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거부해요. 그러면은 을이 지금 얘한테 갑한테 나온 허가를 다툴 수도 있고, 즉 이 갑한테 나온 허가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얘한테 허가 나오니까 자기한테는 허가 거부잖아요. 이 거부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거부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가능하다. 이것도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인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부죠. 얘한테는 거부지 당연히. 윈윈이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다. 그렇게 우리 판례가 보고 있죠. 그래서 거부처분 취소송을 제기해서 취소 판결이 나왔을 때 이익을 생각하면 돼요. 이게 거부처분 취소송 제기 취소 판결이 나오게 되면 신청 상태로 가잖아요. 그럼 신청 상태로 가면은 이제 행정청은 어떤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재처분 의무가 있다. 그럼 재처분 의무의 일환으로 과거에 갑한테 있었던 허가를 취소하고 을한테 새로운 허가를 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을한테 허가를 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게 소액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소액이 있다. 그래서 거부처분 취소송도 소액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3번 항고성의 일종인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는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서 보내는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 무효 확인을 구할 법성이 있다. 그쵸? 이거는 법조문 그대로죠. 35조 이게 법조문 그대로고. 그래서 지금은 개직구 이익이 있다. 이제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다. 그러면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거예요. 법률상 이익이 있다. 별도로 이렇게 무효확인 소송의 보충성, 그러니까 무효확인 소송이 보충적 수단이어야만 되냐? 그거는 법조문에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다. 그래서 무효확인 소송의 보충성이 폐지됐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보충성이라는 것이 보다 직접적인 구제 수단이 있는 경우, 이행 소송과 같은 지금 이건 확인 소송이잖아요. 확인 소송 이 아닌 이런 이행소송 같은 경우는 이행소송이 훨씬 강력한 구제수단이에요. 확인소송보다는. 이제 이행소송은 그 승소 판결이 나오면 집행력까지 있어요. 집행력. 그러니까 일반적인 확인소송은 승소 판결 나오면은 그냥 확인을 해주는 의미죠. 기판력과 확인을 해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거고 집행력은 없어요. 그런데 이행소송은 확인 플러스 이행이니까 확인 플러스 집행력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소송이 더 강력한 수단이라는 거죠. 더 권리구제의 더 실효적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행소송과 같은 그런 보다 더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수단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런 확인소송이 허용이 되느냐.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허용이 안 돼요. 일반 민사에서는 허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 무효확인소송에서 이것만 확인만 보면 안 되고, 이 무효확인소송의 정체가 지금 이건 항고소송이잖아요. 이게 항고소송은 민사소송하고 다르죠. 공권력을 다투는 거죠. 그래서 항고소송 중에 무효확인소송은 그죠? 확인소송의 보충성이 폐지됐어요. 폐지됐다. 그래서 보충성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보다 직접적인 구제수단, 이행소송이 있는지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강력한 수단이니까 그냥 이걸 쓰라는 거예요. 따로 뭐 보충적 수단인지 아닌지 그런 거를 요건화 시켜서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자체가 강력한 직접적 수단이기 때문에 그냥 이걸 하면 되는 것이지 보다 더 직접적 수단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례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당한 후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그러면은 퇴학처분 받은 자는 퇴학처분 위협을 주장해서 취소로 갈 소송상이 이게 없느냐. 지금 여기서 지금 검정고시 합격했잖아요. 검정고시 합격했는데 과거에 이 사람은 지금 퇴학처분 받은 거예요. 근데 퇴학처분을 다투고 싶은 거야. 그럼 퇴학처분을 다툴 이익이 있느냐? 검정고시 합격했는데 다툴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해이익 같은 경우는 우리 판례가 아주 넓게 인정을 하죠. 그래서 부수적인 이익 회복도 역시 소해이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여기서는 퇴학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명예 그러니까 훼손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를 계속해서 다퉈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준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퇴학처분. 그래서 이거는 계속 다툴 이익이 있다는 거는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명예의 회복을 위해서,
고등학교 졸업장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신분과 명예 이런 것들은 항고성에서는 잘 인정되지 않는 건데 소액 측면에서는 우리 판례가 넓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다. 부수적인 이익 회복의 범위를 아주 넓게 인정을 하는 거죠. 어떤 신분과 명예의 이익 뭐 그런 것들도 이런 소액에서 인정되는 이익의 소액이익에서의 그 이익 보장되는 이익에 해당하는 거죠. 그다음에 11번 이제 기판력. 1번 보시면은 행정소송법은 기판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기판력은 규정이 없어요. 기속력은 30조의 규정이 있는데 기판력은 규정이 없어요. 그렇지만 기판력이 그러면 없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8조 2항에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준용되잖아요. 그래서 민사소송법이 또 준용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무조건 준용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성질이어야 돼요. 비슷한 성질. 그죠? 그래서 비슷한 성질이죠. 판결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민사소송법상 기판력 규정이 준용된다. 그래서 기판력 우리가 알고 있는 그죠? 효력이죠. 이미 판결을 받은 효력. 그죠? 그 실질적 내용이 확정되는 거잖아요. 이미 판결을 받았으면은 당사자는 똑같은 걸 다시 다툴 수가 없는 거고 반복 금지. 그리고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거고 후소법원도 역시 과거에 그런 판결이 나온 그 내용을 완전히 무시하고 완전히 새로운 판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소법원도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기판력이에요. 기판력. 그래서 요것도 역시 행정소송 제기에서 나온 판결도 판결이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역시 기판력 규정이 준용돼서 민사소송법상 216조, 218조 그런 규정들이 다 이제 준용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2번 취소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다.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서 처분의 위법성 존부, 그죠? 위법하냐 적법하냐. 처분에 대한 취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나오면은 어떻게 해? 처분에 대한 취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 처분은 위법하다는 거죠. 처분에 대한 취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나왔어요. 이거 다 원고가 제기하는 거죠. 원고가. 그죠? 처분에 대한 취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나왔어요. 그럼 처분이 적법하다는 거야. 그래서 위법성 존부에 대해서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미친다는 건 확정이 된다는 거야. 처분이 적법하다 위법하다 그게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수와 후소가 이렇게 전수와 후소법원에서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힘이 기판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수와 후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기판력의 문제에서는 전수와 후소가 그 소송물을 달리한다. 소의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소의 대상이. 예를 들어서 전수에서는 A 처분 취소송 제기했어요. 후소에서는 B 처분 취소송 제기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처분이 다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전수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 그 완전히 다른 거니까. 완전히 다른 처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자 영업정지 처분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있고 요때는 이제 나중에는 이 비처분을 다툰 거 비처분이 12월 1일자 6월 영업정지 처분 이거는 완전히 다른 처분이잖아요. 이 처분이 위법하다 판단받으면 이 처분도 위법해요? 그건 아니죠. 이 처분이 적법하다 그러면 이 처분도 적법해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다른 처분이라는 거. 다른 처분. 그런 경우에는 전수 확정 판결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3번 과세 처분의 취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 판결의 기판력. 기판력 문제는 주로 이제 기각 판결에서 많이 나오죠.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기각 판결이죠. 기판력은 그 과세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미치는 거죠. 이게 성결 문제죠. 성결 관계. 자, 요거는 소송물이 동일한 거고, 동일하면은 미치고, 동일하지 않으면 안 미치고 그 얘기고, 3번 지문은 이것은 성결 관계일 때. 이건 처분이 똑같은 거예요. 그 처분이죠. 과세처분 취소송에서 기각됐다는 것은 요 기각의 의미가 그 과세처분 다툼의 대상이 된 저 처분이 적법하다는 거예요. 적법하다. 처분 적법. 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이 됐는데 다시 소를 제기해. 나중에 무효확인 소송으로 다시 요 처분을 적법하다고 확정된 처분을 또 다투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거는 성결관계로 기판력이 미치는 거야. 성결관계. 먼저 판단되는 관계죠. 지금 여기서 무효확인 소송과 지금 취소송이잖아요. 뭐가 되고 뭐가 소예요? 지금
이게 돼야 이게 돼. 그렇죠? 무효라는 것은 처분이 무효라는 것은 그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거잖아요. 하자가 있다는 거는 치유 사유인 거고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건 무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까지 확인을 받는 거죠. 근데 치유소송에서는 하자가 있다는 것만 판단받아도 취소 판결로 받죠. 그러니까 이 치유소송하고 무효확인소송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거야. 관련성이. 하자가 있다는 게 전제가 돼야 무효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자가 없대잖아. 처분 적법하다. 그러면은 이 판결의 기판력 또 역시 후소 법원에 미치는 거예요. 하자가 하자가 없는데도 그 하자 없는 처분을 또 갖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하자가 당연히 없으니까 이건 기각하는 거지, 기각. 이거 기각이면은 이것도 이제 기각인 거예요.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처분 적법한데 어떻게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그죠? 하자가 없는데.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과세처분 치유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지만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치유소송에 있어서 기판력, 이거 힘이잖아, 힘. 효력.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기족하는 국가 또는 공단체에 미친다. 이제 맞는 거예요. 맞는 거다. 효력은 그 법인격이 있는 그 주체, 권리 의무의 주체한테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거 피고는 우리가 피고적격으로 딱 이렇게 행정소송법에 형식적으로 규정을 해놨잖아요. 처분을 행한 행정청. 근데 원래는 이제 당사자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법적 효력의 기속 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 피고적격 조문에서는 원고의 소송 수행의 편의를 위해서 도장 찍은 자를 피고로 하는 것이지 이거는 이제 예외적인 거예요. 사실은 예외적인 것이다. 효력이 미치는 자가 다투는 거고 그게 당사자가 그 자가 당사가 되는 거고 효력도 역시 그 자한테 미치기 때문에 요 기판력이라는 것도 판결의 효력도 그 권리 의무의 기속 주체 권리 의무가 기속된다. 법적 효력이 기속되는 그런 주체들한테 미치는 거다. 주체들한테. 그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12번.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보셔야 돼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 1번 보시면은 항고성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변경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 판례의 아주 확고한 입장이었죠. 지금까지. 또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뭐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어야 된다. 동일성이 있는 사유를 추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원고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해석상 우리 판례가 인정을 하는 거죠. 이것도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도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우리 판례가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절충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성이 있는 사유를 추가 변경하는 것이다. 이거 일반적인 우리 판례 입장이고 2번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사회적 사실관계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지혜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최신 판례예요. 그에 대한 규범적 평가와 처분의 근거 법령 변경으로 그렇죠? 뒤에 결론이 당초 처분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성 처분의 내용이 바뀐대요. 처분의 내용이 바뀌면 이건 다른 처분인 거지. 그죠? 우리가 처분은 사유를 추가 변경하는 거지 처분을 추가 변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처분의 내용이 바뀐다는 것은 이거 완전히 새로운 처분인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사유만 이런 법령만 추가 변경, 사유만 추가 변경해서는 된다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된다. 처분의 내용이 바뀐대잖아. 처분의 내용이. 그럴 때는 다시 처분을 해야 되는 거야. 다시 처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지 안 돼요. 처분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근거 법령만 추가 변경하면 안 되고 다시 처분을 해야 돼. 다시 처분을.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보면 돼요. 사실관계에서 어느 정도 동일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규범적 평가 근거 법령 변경으로 당초 처분의 내용 자체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은 이건 다른 처분이라는 거야. 다른 처분. 처분 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처분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다른 거죠. 다른 거다.
그래서 요런 판례가 요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를 조금 잘 알아두시고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규범적 평가와 근거법령 변경으로 처분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행정청이 어떤 인허가 처분 거부 처분을 했는데 나는 이 근거법령이 기속규범인 줄 알았다. 근데 재량규범이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이경량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거를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 과거에 했던 처분을 다시 취소하고 새롭게 다시 처분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규범적 평가와 근거법령 변경이 되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기속규범이 아니라 재량규범이 됐다. 예를 들어서 기속규범이 아니라 재량규범으로 평가가 된다. 그런 경우에는 처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이렇게 이제 처분 내용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나는 기속규범으로 생각해서 인허가 처분을 해줬어. 근데 이거가 재량이야. 그랬을 때는 당초 처분 그대로 유지하면 안 되는 거지. 처분 내용이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 이익형량을 했을 때 처분 내용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처분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 안 되고 다시 처분을 해야 돼. 다시 처분을. 그렇게 근거법령만 추가 변경하면 안 돼요. 근거법령을 추가 변경하면은 그 추가 변경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분의 내용 자체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처분의 내용 자체가 이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다시 처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3번 요것도 이제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이거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거는 아예 사실 자체를 바꾸지도 않았어요. 그런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 추가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다. 요 판례의 취지 자체는요. 판례를 좀 너무 형식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판례가 이런 표현을 하게 된 어떤 이유라든지 배경이 있는지 그런 것을 조금 이제 심도 있게 보는 것도 조금 판례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서는 어떤 이런 법적 평가가 달라진다는 게 아니라 법적 평가가 달라진다는 말 여기 하나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구체적 사실은 그대로인데 그 근거 구체적 사실 적시하고 그리고 이게 무슨 어떤 건축법 20조였다 이렇게 근거 사실을 적시해서 처분을 했다는 거예요. 인허가 처분을 해줬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다투는 거야 이 사람이 원고가. 근데 소송 계속 중에 행정청이 요거 20조는 맞는데 20조 1항인데 1항을 빼먹었어 라고 해가지고 단지 그 근거 법령만 추가 변경하는 거야. 20조라고만 썼다는 거야. 20조라고만. 근데 이걸 20조를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 1항을 추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의 취지는 뭐냐면은 당초 처분 사유를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라 법적 평가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요거는 구체화하는 거야. 구체화. 당초 처분 사유를 구체화하는 거야. 구체화. 구체화할 거에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처분사유 추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추가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다. 동일성이 있는 거죠. 동일성이 있는 거다. 그렇게. 그래서 이 앞에 거랑 다른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처분이 되는 거고, 다른 내용의 처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4번 어떤 처분 내용의 적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른 사유가 지금 동일성 인정되는 사유예요. 동일성 인정되는 사유가 처분 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처분청은 이것도 요 판례도 잘 보셔야 돼요. 처분청은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송 사실 변론적 결시까지 그 사유를 적극 주장해서 법원으로부터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아야 된다. 그쵸? 이거는 이제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법원으로부터 이제 판단을 받아야 된다.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아야 된다. 요렇게 판시를 했어요. 근데 이것만 딱 보면 안 되고 왜 이렇게 판시를 했는지 이 동일성의 포인트. 동일성.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미치는 범위죠. 그러니까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는 범위까지 뭐가 생겨요? 기속력이 생겨요. 기속력. 그러니까 요거는 동일성이 있는 사유가 있다면 소송 계속 중에 빨리빨리 주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게 만약에 취소 판결이 나왔다. 취소 판결. 그러니까 처분이 잘못됐다는 거야. 취소 판결이 나오면은 기속력이 있잖아. 기속력.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 동일성이 있는 범위까지 미쳐요. 동일성. 기본적 사정의 동일성.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일성이 있는 사유를 또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이유 자체는 이거를 동일성이 있는 사유를 주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취소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취소 판결 후에 이후에 다시 처분을 해. 처분. 예를 들어 거부 처분한다. 거부 처분을 할 때 동일성이 미치는 사유를 들어서 거부 처분을 다시 할 수 있어요? 없어? 다시 할 수 없게 되잖아. 이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가 동일성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런 처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분을 그러니까 이런 이제 취소 판결이 나오고 나서 처분을 다시 하잖아요. 그때 다시 처분을 할 때 행정청이 뭐를 받아? 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약을. 이렇게 동일성이 있는 사유가 있었는데 주장 안 하고 있었죠? 그럼 나중에 주장할 수 있어 없어? 나중에 주장을 못 한다는 거야. 기속력 때문에. 기속력. 제약을 받는다는 거죠. 이 처분을 할 때, 나중에 다시 처분을 할 때 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동일성이 있는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거에도 기속력이 미치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사유를 들어서 또 이런 거부 처분, 이런 것들을 못 한다는 거야. 또 다시 그런 사유를 들어서 다시 처분을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분을 할 때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런 동일성 있는 사유가 있다. 그러면은 적 주장해서 처분 적법하다는 판단을 빨리 받으라는 거야. 이거를 주장하지 않고 위협하다 이렇게 판단 받았어. 이거 위협해서 취소 판결 받을까봐 이런 거 하는 거잖아. 처분사유 추가 변경. 그러면 빨리빨리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고 이렇게 취소 판결 받는다. 그럼 나중에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것도 안 된다. 이것도. 왜냐하면 기속력에 미치는 범위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에 미치는 범위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가 있으면은 적극 주장해서 이런 사유도 있다. 그래 이런 사유를 근거로 봤을 때 이 처분은 적법하다라는 판단을 빨리 받으라는 거야. 적법하다. 그럼 이거 기각이잖아. 기각. 그럼 원고 패소, 피고는 승소죠? 그렇게 이제 받으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행정청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 그죠? 이렇게 취소 판결, 한번 이렇게 되고, 처분을 할 때, 또 제약받고,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미리사 주장해서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는 게 맞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 판례도 이제 조금 잘 봐두셔야 돼요. 이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동일성이 없는 사유다. 그래서 주장 못했다. 그죠? 그런 경우는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취소 판결. 그러면 나중에 동일성이 없는 사유를 들어서 다시 처분을 하는 건 그건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다음에 13번, 이제 법원, 이제 1번 보시면은 재량준칙이죠. 재량준칙은 행정규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관행이 성립됐다. 그럼 관행이 성립된 재량준칙은 이렇게 자유구속력이 생기죠. 그래서 자유구속을 받게 되고, 그 근거는 평등원칙, 신뢰보호 원칙이다. 이제 맞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위협한 처분이 수차례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졌다. 그러면 그런 처분이 위협한 것일 때 자유구속력을 갖게 되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위협한 관행 또는 위협한 재량준칙. 얘는 자기구속력이 생기지 않죠? 이제 맞는 것. 이것도 많이 보셨죠? 그 다음에 3번. 구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해서 공표된 2008년도 농림사업 시행 지침서가 되풀이 시행돼서 관행이 이루어졌다거나 그 공표만으로 신청인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여기서 답이 나왔죠? 볼 수 없다잖아. 그러면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신청인의 사업자 인정신청 반려한 처분은 행정자유구속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요거는 지금 관행이 없잖아요. 관행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반려했다. 상관이 없는 거죠. 구속력이 없으니까. 그죠? 맞는 거지. 그쵸? 우리가 자기구속 원칙이라는 것은 재량준칙을 간접적으로 구속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대로 하게끔 만드는 거라고.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관행이 없잖아. 관행이 지금. 우리가 이제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관행이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 판례예요. 관행이 없잖아. 왜 구속력이 없는 거죠? 구속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4번. 세무조사가 과세자료 수집 신고 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 이거는 이제 조사 자체가 이제 잘못된 거죠. 부정한 목적으로 위해서 행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해서 수집되는 과세자료를 기초로
처분을 했다. 이 처분도 위협하냐? 이 처분도 위협하죠. 위협하지 않다 그러면 틀렸지. 그러니까 위협하는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 이것도 역시 위협하다. 우리 적극설의 입장이죠. 우리 판례가. 그래서 위협수집 증거 배제 법칙 그거의 취지에 맞게 즉 헌법상의 적법 절차 원칙 취지에 맞게 우리 판례가 적극설을 취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14번. 행정청이 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상 토지구획 정리사업 환지정지 지정하고 지금 환지사업 하는 거예요. 땅을 바꿔주는 거죠. 새로운 땅으로 개간된 땅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업에 편입되는 건축물로서 지작물 소유자 그러니까 사업에 필요 없는 물건을 지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건축물이 사업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작물 소유자한테 이 건축물 소유자한테 이 지작물의 자진 이전을 요구한 후에 이에 응하지 않자 이전에 대한 대집행을 계고하고 대집행 영장을 통지했다. 그러면은 위 계고 처분 등이 대집행법 2조에 따라 명령된 지작물 이전 의무가 없음에도 그러한 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행해진 것으로 위협하다. 이거는 그냥 이거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냐면요. 지금 대집행이잖아요. 대집행. 지금 대집행. 이 지작물이라는 거는 이 물건의 형태가 상당히 다양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굳이 어떤 철거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전해야 된다는 거야. 이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이제 대체적 자기무라든지 그런 것을 의미하는 어떤 단어도 없어요. 그쵸? 그러면은 가장 이제 먼저 보아야 되는 거는 이제 공법상 의무가 있어야 되냐. 공법상 의무. 우리가 이제 대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대집행 적법하기 위해서는 대집행의 요건이 갖춰져야 되죠. 공상 의무 불이행.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 그리고 보충성 상당성. 보충적 수단. 상당성. 요런 요건들이 이제 다 갖춰져야지 대집행이 적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두 가지가 판례가 의미가 있다 그랬죠. 특히 여기서 많이 나와요. 대체적 자기의무 불이행. 그죠? 이게 대체적 자기의무냐 이것만 따져봐도 여기서 어떤 철거의무라든지 대체성이 있다는 어떤 의무의 종류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공법상 의무 불이행에서는 여기서 그 법에 의한 의무가 있어야 돼요. 법. 그러니까 법상의 의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법상의 대체적 자기 의무를 지우는 이런 의무 규정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이제 법적 근거와 관련이 있는 거죠. 법에서 직접 의무를 명하거나 법에 근거한 행정청의 처분으로 의무가 생기거나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수험적으로만 봤을 때 이건 지엽적인 거니까 막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다시 나올 그런 판례는 아니니까 이게 봤을 때 이게 대체적 자기 의무인지 그게 또 이제 여기 확실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 법상 토지구획 정리사업 예정을 지정했다. 지금 행정청이 지정했다. 행정청이 사업 시행자라는 거고 그 사업에 편입되는 건축물, 지작물 소유자한테 이전을 요구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법 자체에서 이렇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가 있느냐 그걸 따져봐야 돼요. 이게 이전 의무가 있어야 이전을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무를 지우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을 보면은 이거는 사업 시행자한테 의무가 있는 것이지 건축물 소유자 지금 여기 지작물 소유자한테 이전 의무가 직접 있는 건 아니었어요. 아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이 지작물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작물 소유자한테 직접 이전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명령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너 이전해 이렇게. 그런데 명령의 법적 근거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의무를 지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의무 불이행을 들어서 대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취지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봤을 때 대집행이 항상 우리가 쉬운 것만 많이 나왔잖아. 맨날 나오는 것만 나왔잖아. 토지 인도 의무, 이거 비대체적 자기 의무, 그런 거죠. 퇴거 의무 마찬가지 막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지 이제는. 그죠? 맨날 그렇게 나오는 것만 나오다가 좀 이런 게 나오니까 조금 당황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대집행이 나오는 건 어쩌면 다행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항상 이거 공부했잖아요. 대체적 자기 의무. 여기 대체적 의무를 지우는 어떤 단서가 있는지 한번 보면 돼. 그죠? 대체적 자기 의무. 대표적으로 철거 의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철거 의무. 근데 그런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
지금 여기서도 그리고 명령된 이전 의무가 없음에도 그죠? 이렇게 또 나오고 있죠. 그 의무가 없는데 어떻게 의무 불이행을 논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의무가 있어야지. 응? 그래서 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행해진 것으로 위협하다. 이것도 이제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엽적인 판례가 헷갈리게끔 하기 위해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별력을 위해서 이런 걸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게 무슨 최신 판례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근데 이런 게 섞여 나왔을 때 너무 당하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법리 이런 게 법리잖아요. 요건, 효과 이런 것들. 그래서 대체적 자기의무 이게 대체적 자기의무가 있느냐? 이게 법상의 의무가 있느냐? 법 자체의 의무 조항이라든지 처분, 하명, 규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2번 선행처분인 철거명령을 다투지 못한 경우에도 이에 후속하는 계고처분 소송에서 불가증력이 발생한 철거명령 위협을 다툴 수 있다. 이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다툴 수 없는 거지. 다툴 수 없다. 어떻게 다툴? 우리가 이제 선행처분은 철거명령, 후행처분은 계고처분이죠. 이것은 독립해서 별개의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하자승계, 하자승계 문제죠. 하자승계 문제는 항상 이렇게 불가증력 이 문제가 되는 거죠. 불가증력. 원래는 이제 하자가 있으면은 그 하자 있는 처분을 다퉈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선행처분 이거를 다투지 않고 후행처분을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자승계 문제야. 하자승계 문제. 그게 불가증력 확실하네. 확실하네. 선행처분을 못 다투는 이유가 이거잖아. 그죠? 그런 경우 후행처분을 다투면서 선행처분 위협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잖아요. 이거는 이제 독립해서 별개의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자승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최송에서 계고처분, 후행처분 최송에서 선행처분의 위협을 다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행정청이 대집행 방법으로 건물 철거 의무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맞네 이거 우리 맨날 봤던 거 부수적으로 퇴거 조치 그죠? 부적으로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죠. 퇴거 취할 수 없다. 그럼 되겠다. 철거 의무 안에 자 건물 소유자는 철거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거 의무 안에 퇴거 의무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죠. 철거가 돼. 그러면 거기 당연히 나가야지. 거기 어떻게 살아. 철거가 된다. 아예 건물이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퇴거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철거 의무 안에 퇴거 의무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부수적으로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행정청은 부수적으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판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이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게 우리 판례죠. 그래서 부수적으로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퇴거 청구 소송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민사소송 이게 안 된다. 수익이 없다. 민사소송으로 퇴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소액이익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수적으로 이런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4번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 절차가 의무적 절차인 경우 그 청문 절차 거치지 않은 처분은 무효다. 청문회 하자. 청문이라는 거는 상대방의 말을 듣는 거죠. 처분 상대방 당사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들었어. 안 듣고 어떤 처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처분은 무효예요. 의견 청취 안 했다고 해서 그게 다 무효야?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절차하자는 치요사유. 원칙적으로 이거는 치요사유인 거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판례들,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다. 침입적 처분을 하기 전에는 청문 절차를 거치는 거잖아요. 뭐 생략 사유가 없는 이상은. 근데 안 거쳤다. 그랬을 때 우리 판례는 이거 치료 사유로 보고 있어요. 치료 사유로. 그다음에 15번 하자치유 1번 보시면요.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설립 인가 처분 당시. 그래서 이거 재개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이거 특허죠. 특허. 이 당시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자. 이거는 아주 중대한 하자인 거예요. 요거는 특허잖아. 특허 요건이에요. 요 동의를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요건인 거예요. 특허의 아주 중요한 요건. 이 요건이 현결이 있다는 거예요. 요 하자는 소재기 이후에 추가 동의서가 제출됐다. 그래서 동의를 충족한다면 치유가 돼. 중대한 하자는 치유되지 않아요. 치유되지 않는다. 특허의 요건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중대한 하자. 우리가 이제 하자 치유가 인정되는 것은 절차 형식상의 경미한 치유 사유. 경미한 치유 사유만 하자 치유가 인정되는 것이지 뭐 내용상 하자라든지 또는 이제 무효인 하자라든지 그런 것들은 하자 치유가 되지 않죠.
그리고 2번 보시면은 흠이 하자랑은 똑같은 말이에요. 하자에 있는 행정의 치우는 행정의 성질이나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그쵸? 하자의 치우나 전환은 원칙적으로 인정되면 안 되는 거죠. 법치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존에 그 행정에 의가 하자가 있으면은 취소를 하고 다시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나중에 그거를 살짝 보완해서 소급적으로 처음부터 이건 저급한 처분이다 그렇게 보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간의 어떤 기득권이 침해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정의 성질,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원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한목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이제 인정될 수 있는데 다만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 판례가 이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아주 좀 이제 절충적인 요건을 우리 판례가 이제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쟁송제기 이전 시까지 가능하다. 뭐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무효인 하자는 또 안 된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3번 보시면은 이게 리딩 판례, 이제 하자치유를 대표적으로 인정한 리딩 판례죠.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 기간을 다 속였다, 이틀 늦었다 하더라도 처분 상대방이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 그러니까 청문 일시에 출석해서 방어권을 다 행사했다는 거예요. 이의도 하고, 뭐 이렇게, 그 청문 일시에 출석해가지고 방어권 보장을 다 받았다.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 그런 경우에는 청문서 도달기가 준수하지 않은 하자, 이것은 하자가 치유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거는 이제 하자가 아주 경미해졌다거나 또는 이제 보완이 됐다거나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경우에 우리 판례가 방어의 기를 충분히 가진 경우에 요거 하자 치유를 인정을 했죠. 그다음에 4번 보시면은 징계 처분이 중대형 백한음 때문에 무효인 것이다. 그러면은 이를 용인했다 해서 흠이 치유되는 건 아니다. 그죠? 징계청을 받은 자가 괜찮아요. 그러면은 다 괜찮아져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 무효인 하자는 하자 치유가 되지 않아요. 하자 치유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 그다음에 16번 보시면요. 행정계획 1번.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이 포함된 상세계획. 그죠? 이거는 실시계획, 상세계획이 다 이제 구속적 행정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시계획이니까 이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죠. 상세계획으로 관리되는 토지위의 건물의 용도를 상세계획 승인권자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판매시설을 상세계획에 반하는 일반 목적으로 변경했다. 지금 이 승인권자의 승인 없이 이렇게 막 변경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구속력이 있는 거라니까. 이 구속력이 있는 계획을 갖다가 무시하고 이렇게 막 변경해. 그러면은 이거는 이 사업 할 수 있어. 목욕탕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청이 그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영업소를 폐쇄한 건 적법하다. 이게 맞는 거죠. 구속력이 있다는 건 대의적 구속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 국민들도 이것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2번 보시면요. 건설교통부 장관이 실효성이 적은 이렇게 7개 중소도시권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이렇게 뭐 개발제한구역을 부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게 여기 포인트가 여기 있죠.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 이것이 지금 공권력 행사냐 이게 문제였죠.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방안이야. 개선 방안. 그래서 지금 행정계획에 대한 판례들을 보고 있어요. 이것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이제 보는 거죠. 우리 판례가. 그래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요.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거는 공권력 행사가 되는데 공권력 행사가 되려면 구속력이 있어야 돼. 구속력이. 근데 이거는 비구속이라는 거예요. 구속력이 없어요. 그냥 지침일 뿐이에요. 이렇게 개선해보자.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침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3번 보시면은 그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도시기본계획은 이것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인 거고 도시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이건 구속적 행정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죠? 이거 부합해야 된다. 그럼 이 규정 자체가 있으니까 지금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추모공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위법하냐? 아니라는 거죠. 도시기본계획의 법적 성격을 봐야 돼. 이거는 지침이야, 지침.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 이렇게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자. 이거는 지침일 뿐이죠. 그러니까 대의적 구속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어떤 대의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거 위법하지 않다는 거예요. 위법하다 그러면 틀려요. 이런 사정만으로 기본 계획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도시관리계획, 이게 도시관리계획이에요. 도시관리계획이 당연히 위법해지는 건 아닌 거예요. 대의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대의적 구속력이 없다는 거예요. 대의적 구속.
그다음에 4번은 여러분 이게 도시관리계획 행정계획이잖아요. 행정계획은 행정청한테 아주 광범위한 계획 재량이 인정이 되죠. 그래서 계획 재량과 관련해서 우리 판례가 판단유지적 판단과 재량적 판단을 같이 이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는 이제 문구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서 이제 보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이제 17번 이제 스티브 유 사건인데 요거는 이제 사실관계 조금 읽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병역보험 연탈했다. 그래서 병역청장 요청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이거 금지 결정을 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법무부 장관은 그 정보를 내부점산망에 입력했는데 갑한테 통보하지 않았다. 입국 금지 결정을 통보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입국 금지 결정 자체가 처분으로서 성립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처분으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부적 성립요건, 내부적 성립요건 다 갖춰야 돼요. 근데 이거는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외부적 성립요건 갖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분으로 성립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후에 요때 이제 8월 27일에 사증발급 신청했는데 우리 이렇게 어른 행정청은 아버지한테 스티브 유 아빠한테 이렇게 이제 전화했어. 먼저 사증발급 거부 이거를 통보를 했다는 거죠. 근데 뭐는 작성 안 해서 이 문서는 작성하지 안 했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전화로만 통보를 했고 이렇게 거부 처분서 문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문서주의 위반이에요. 문서주의 위반. 근데 요거는요. 대외적으로 표시는 했죠. 대외적으로 표시는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처분으로서 성립했어요. 처분 성립했다. 앞에 거는 아예 내부적 이런 시스템에만 입력했기 때문에 이건 처분 자체도 아니고 아래 거는 이것은 대외적으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건 처분이에요. 그렇지만 문서로 안 했기 때문에 이건 문서주의 위반이라서 이제 요거 하자가 있다. 이렇게 본 판례죠. 그래서 기억본 보시면 이 사건 입국 금지 결정 우선 처분에 해당한다. 처분이 아니에요. 처분으로서 성립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증발급 거부 이거 문서로 처분을 하도록 한 행정처법이 적용된다고 왔어요. 그래서 행정처법 24조 1항 그죠? 이렇게 문서주의 위반인 하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맞는 거고. 디귿 그래서 입국 금지 결정의 공정력 불가증력 틀렸죠? 공정력과 불가증력은 처분의 효력이에요. 행정의 효력. 근데 입국 금지 결정은 처분으로서 성립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분이 존재하지도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데 무슨 력을 논하고 있어요. 힘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공정력, 불가증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발급할 수 없다. 이런 것들 여기에서 이제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리얼번 보시면요. 재동포에 대한 사증 발급은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다. 그죠? 사증 발급 요거 재량행위로 이제 보고 있고요. 신청했다고 해가지고 신청해서 요건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 발급을 해줘야 되는 건 아니죠. 재량행위니까. 공익을 고려해서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가시고 이제 18번 요거 여기서부터는 조문 문제인데 조문은 여러분 좀 꼼꼼히 보셔야 돼요. 특히 이제 행정기본법 문제가 18번, 19번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 특히 여기 서문의 재심사 규정은 아주 특이한 조문이기 때문에 좀 잘 봐주세요. 다른 시험에도 좀 나왔어요. 1번 보시면은 처분에 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다. 그러면 그런 처분은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거는 법원의 확정 판결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행정청이 재심사할 수 있어요? 그건 더 이상해. 그죠? 그래서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놓고 있어요. 법원의 확정 판결 있잖아요. 그럼 그걸 존중을 해야지. 당연히. 그죠? 그래서 요것은 이제 제외시켜 놓고 있다. 37조 조문을 잘 봐두셔야 돼요. 그리고 2번 보시면은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제3자. 우리가 처분의 재심사는 불가증력이 발생한 처분의 철회, 취소, 변경을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처분을 행정청이 했잖아요. 행정청이 갑한테 어떤 처분을 했어요. 근데 요게 이제 90일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소로서 못 다투는 거죠. 쟁송으로서 못 다투니까 갑이 다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갖다 취소해주세요, 철회해주세요, 변경해주세요 신청을 하는 거야. 그죠? 이 신청 이게 뭐야? 재심사 신청인 거야. 재심사 신청. 이거 불가증력 발생한 처분에 대해서 철회, 취소, 변경을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처분에 대해서 판결이 나온 처분이야. 그럼 이걸 할 수 있어요.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1번이. 그리고 지금 이 신청, 재심사 신청, 이 불가증력 발생한 처분에 대해서 재심사 신청을 하는 건데 이거 재심사 신청을 갖다가 갑이 아니라 을이 할 수 있을까? 을이 못해. 을이. 이거는 당사자가 하는 거야. 당사자가. 그래서 그 조문에서도 이제 당사자라고 되어 있죠. 그거를 조금 잘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게 좀 한계적 측면이에요. 처분의 재심사가 행정기본법 37조에 규정이 들어왔는데 이게 조금 한계가 있다는 거야. 이제 아주 완벽하게 들어온 건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낸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들이 이거는 제3자한테도 좀 인정해줄 필요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생각으로 좀 이제 출제를 하신 것도 같은데 어쨌든 요거는 이제 처분의 재심사의 한계 그리고 4번도 마찬가지예요. 4번도 처분의 재심사 재심사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그냥 이 처분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냥 냅둔다는 거야, 냅둔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쟁송으로 다툴 수 있느냐? 이미 불가증이 생겼다니까?
그죠? 그 이거는 못 다투는 거 못 다툰다. 아셨죠? 그래서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이 쟁송을 통해서 불복할 수 없다라는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37조 5항, 37조 5항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처분을 유지한다. 그래서 불가증이 발생한 처분, 쟁송을 못 다투니까 이제 재심사 신청을 했는데 그래도 유지시킨다. 이거 그러면 그래도 유지시킨다. 유지하는 결정, 유지 결정을 다툴 수 있느냐? 못 다툰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못 다투는 거예요. 못 다툰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계적 측면에서 좀 지적하는 교수님들도 계시긴 해요. 이것도 인정해야 된다, 이거.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 다툴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학자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2번하고 4번을 조금 의미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은 조문 내용 그대로니까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은요,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법적 성격이 강한 것들은 이렇게 기본법에 예외 규정으로 이렇게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잘 봐두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19번. 요것도 이제 1번 외국인의 출입국, 그리고 4번 보안처분, 이런 것들은 다 특별법의 그 범위 내에 많이 속하기 때문에 행정기본법에서 제외시켜두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것들 잘 봐두시고, 그다음에 2번 행정상 강제조치, 행정강제에 대해서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정할 수 없다. 다른 법에서 다 정할 수가 있어요. 정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렸고, 그래서 요것도 외국인의 출입국은 이 행정강제, 행정기본법상 행정강제 적용 안 되고요. 보안처분도 이 행정강제, 행정기본법상 행정강제 규정이 적용 안 돼요. 그러니까 타법에 이런 적용을 받는 것들이 있다는 거야. 그럴 경우에 이제 행정기본법이 배제될 수 있어요. 그리고 3번 보시면은 행정상 즉시강제. 요것도 이제 조문이 다 있으니까 조문을 받으셔야 돼요. 현재 급박한, 이 급박성이죠. 즉시강제는 의무 불행을 전제로 하지 않잖아요. 급박한 상황이니까 의무가 없는 거야. 미리 선행의 의무가 없는 거예요. 급박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의무 불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행정수에 곧바로 이렇게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개념에서 의무 불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잘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 20번. 그래서 1번 보시면 요거 다 이제 제재 사유의 승계, 제재 처분의 승계 그런 판례들이에요. 1번 보시면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영업신고 이런 것들 다 대물적인 영업이죠. 그래서 이것도 다 제재 사유 승계가 인정이 될 수가 있다. 제재 처분의 대상이 된다. 이거 제재 사유 승계가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번 보시면 불법 증차, 이것도 최신 판례죠. 불법 증차 실행하고 유가부정은 받은 운송사업자로부터 지금 영업을 또 양수했죠. 양수인이 이 운송사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위가 승계됐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양수인이 불법증차 차량에 관해서 지급된 유가보조금 반환, 양수인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지금 불법증차 차량을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더 많이 받고 있잖아, 그만큼. 그러니까 얘한테도 역시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반환 범위가 문제예요. 이 반환의 범위는요, 지승계 후 발생한 부정수급액에 한정돼요. 그래서 지승계 후에 발생한 보조금 부정수급액에 한정되는 것이 지승계 전에 발생한 부정수급액까지 양수인한테 네가 다 물어내라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책임 범위는 대인적인 차원에서 우리 판례가 적절하게 판단을 한 거죠. 이게 지금 여기서는 이제 돈이잖아요. 돈. 부정수급액.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대인적 성격의 처분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액 반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책임의 범위를 한정시켜 두고 있어요. 지승계 후에 발생한 부분에 한정된다. 그거를 잘 봐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3번 보시면은 행정청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에, 그래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그죠? 이때는 이제 지승계가 되는 건데,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 사유를 들어서 귀책사유, 제재사유를 들어서 양수인에게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느냐. 제재사유 승계가 인정이 되죠. 요 사업 자체가 혼합적이에요. 혼합적 면허. 그래서 요것도 이제 대물적, 대인적 요소가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대물적 요소가 또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재사유 승계가 인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요. 요것도 이제 별표 치시고 잘 받으셔야 돼. 분할하는 회사. 지금 회사 분할이에요. 회사가 분할되면은 각각의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회사 분할 같은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재사유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래서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하도급 거래 공정화 하도급법인데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대해서 그죠? 신설회사에 대해서 동법에 따른 시정출을 명하는 것이 허용되냐? 그러니까 A 회사가 A-B로 이렇게 쪼개진다는 거죠. 그 신설회사한테 얘가 잘못했는데 얘가 뭔가 잘못했겠죠. 하도급법을 위반했겠죠. 얘가 이제 위반 행위를 한 거예요. 위반 행위.
A가 위반 행위를 했는데 이거를 들어가지고 얘한테 시정 조치를 한다. 신설회사한테.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위반 행위 사실행위잖아. 사실행위. 제재 사유죠. 제재 사유의 승계. 승계. 요게 인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각각의 법인격이 달라요. 각각의 인격이 다른 거야. 인격이. 그래서 이 특별한 어떤 승계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는 한은 얘가 잘못했다고 해서 얘한테 어떤 시정 조치를 명한다거나 그런 어떤 제재 처분을 할 수가 없다. 그게 우리 판례예요. 제재 조치를 명하는 건 성대지 않는다. 그래서 이 고 판례 조금 많이 적어놨는데 잘 봐두셔야 되는데 우리 판례가 옛날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가지고 과징금 있죠. 이 분할 전 회사에 대한 분할 전 회사의 위반 행위를 들어서 분할 후 신설 회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 그거 관련해서 공정거래법에 특별한 제재 사유 승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게 우리 판례였거든요. 그러니까 승계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분할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회사 분할에서도 역시 하도급법에 제재 사유 승계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있느냐 보니까 없다는 거야. 없기 때문에 이건 인격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제재 사유 승계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다. 게 우리가 이 판례의 논지였어요. 근데 여기서도 역시 뭐 구체적으로 읽어보시면 과징금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정거래법 사건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다. 그거는 그 과거에 한 20년 전에 그때 이제 제재사유 승계 규정이 공정거래법에 없었던 때의 판례였어요. 없었던 때. 근데 지금은 생겼어요. 지금 공정거래법에 이 제재사유 승계 해가지고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는 또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하도급법이 문제가 된 거야. 하도급법. 이 사건이. 하도급법에는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건 과징금만 준용해. 시정조치는 준용을 안 해. 하도급법에. 그러니까 이거는 시정조치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됐을 때 문제가 된 건데 이거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야. 법적 근거가.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까 그 처음에 20년 전에 그 판례랑 똑같은 법리예요. 사실은. 구체적인 승계 규정이 없다는 거야. 시정조치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어요. 과징금은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는 가능한데 시정조치는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공정거래법을 준용한다라는 말은 승계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있느냐 그걸 본다는 거야. 승계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있으면은 공정거래법 같은 걸 준용하는 그런 승계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있으면은 얘한테 제재 처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규정이 없으면은 인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다. 즉 제재 사유 승계가 안 된다라는 취지예요. 그런 취지로 이제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해설을 했고 한번 이제 그 논리적으로 잘 이제 써져 있는 판결을 보시면은 해설에 있는 판례를 보시면은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시험이 끝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점수가 많이 또 예민해져 있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이미 조금 지났어요. 이미 지난 상황이고 지금은 조금 앞으로 내가 공부를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어떤 책을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갈까 그리고 시간 분배는 또 어떻게 해서 공부를 할까 그런 것들도 조금 분석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뭐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막 이렇게 마음 쓰지 마시고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합격할 것 같다 그런 어떤 이제 그 컷에 있는 분들도 너무 막 불안해하진 마시고 그럴 때는 조금 이제 환기도 하시고 조금 그동안 못했던 여러 가지 일도 하시고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조금 가치 있게 조금 이제 내가 조금 의미 있게 그동안 못했던 것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시고 그리고 앞으로 또 계획이 있으시면은 그런 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세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 공부하실 때 질문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 우리 함수민 공법연구소 네이버 카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함수민 공법연구소 거기 네이버 카페에서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 조언도 얻어 가시고 그리고 거기 자료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 자료들도 공부하시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